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유튜브 채널을 열고 조경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타이틀이 제1회 예상문제 해설인데요.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브리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보통 기능사 시험인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연 4회가 실시되는데요. 지게차나 굴삭기 같이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연간 40회 정도 상시 검정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도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도 60점 이상이면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이 합격하면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지게차 사진은 실제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종 사진을 가져왔고요. 위의 것은 클라크 지게차이고 아래 것은 두산 지게차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지게차 과정 내용을 보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은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지게차의 구조와 작업, 다음은 엔진의 구조, 디젤 기관과 부속 장치, 다음은 전기 장치와 주행 장치, 다음은 유압 장치, 다음은 건설 기계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산업 안전 관리 이렇게 6개 파트고요. 출제 비중은 6개 파트가 거의 균일하게 출제가 되는데 산업 안전 관리 부분에서 작업장 안전 수칙하고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 화재 안전 관리 등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한 지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출 문제 중에 1회 이상 중복해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들을 추려 보았는데요. 시험 문제 유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지문들은 모두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릴 계획이고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출제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선 문제가 매우 쉽구나 였습니다. 실제 문제 지문을 보면 지게차의 구동과 조향 방식에 대한 문제가 필기시험을 2번 보면 꼭 1번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게차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 것이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앞부분에 하중이 집중이 돼서 앞바퀴로 구동을 하고 뒷바퀴로 방향 전환을 하는, 즉 조향을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문제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지게차 포크 끝에서 차체 뒤쪽 끝까지의 거리는 지게차 작업용으로 설치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조작 레버는 다음 디젤 엔진 기관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윤활 장치의 기능이 아닌 것은 엔진 오일, 윤활유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디젤 기관에 오일 여과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전기장치와 주행장치, 조향장치에서 기출 문제를 보면 전기에서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해액을 만들 때 용기는 어떤 재질을 써야 하는가? 좀 아래쪽 것을 보면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는 자동 변속기 지게차를 주차할 때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다음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압장치, 건설기계법, 도로교통법, 산업안전관리 파트인데요. 먼저 유압장치 문제를 보면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유압유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어큐뮬레이터에
용도는 무엇인가? 좀 아래쪽 내려가 보면 유압기호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설기계법과 도로교통법 문제를 보면 건설기계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시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좀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일 때 운전면허 처분 기준은 폭설로 가시거리 100m일 때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은 다음은 산업 안전 분야도 보겠습니다. 작업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재해 용어, 기계의 끼임은 무슨 사고인가? 좀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다음 그림의 산업보건 안전 표시는 무엇인가? 소화기 사용법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정렬된 것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 준비하실 때 책을 구입해서 이론을 먼저 학습하시면 좋겠지만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짧은 시간에 문제풀이만으로도 충분히 60점 이상 취득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10회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복원하고 예상문제를 올려드릴 계획인데요. 1회부터 3회까지는 문제풀이 해설을 하면서 핵심 이론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 계획인데요.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가성비 있는 학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나 엔진의 복잡한 구조 같은 설명은 과감하게 패스하고요. 기본 원리 정도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만 문제 해설을 보고도 60점 이상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최대한 전체적인 과정과 기출문제를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4회에서 5회에는 약간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펼쳐보고요. 6회에서 10회까지는 예상되는 문제를 간단하게 답을 체크하는 정도로 해서 갈수록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볼 계획입니다.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시험을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1회에서 5회까지만 학습을 하고도 필기시험 패스를 할 정도로 전체 과정을 빠르게 다룰 계획이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학습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2, 3주 이내에 합격하시는 것을 목표로 문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준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제1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1. 앞바퀴 조향 방식 2. 후륜구동 후륜 조향 방식 3. 뒷바퀴 조향 방식 4. 사륜 조향 방식 정답은 3번 뒷바퀴 조향 방식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정답 보기를 좀 헷갈리게 적었는데요. 지게차를 처음 접하고 배울 때 기초적인 내용이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거나 최소 2번 시험 볼 때 1번은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게차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하중이 앞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륜으로 구동을 하고요. 방향 전환은 후륜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훨씬 큰데요. 앞바퀴에 하중이 집중돼서 앞바퀴가 크고 지게차는 구동은 앞바퀴로 하는 구조이고 지게차의 방향 전환은 뒷바퀴, 즉 후륜 조향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지게차 마스트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틸트 실린더 2. 백레스트 3. 리프트 실린더 4. 카운터 웨이트. 정답은 4번 카운터 웨이트인데요. 이 카운터 웨이트는 지게차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무거운 화물을 적재했을 때 뒤에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마스트는 지게차 전면에 위치한 구조물이고요. 포크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마스트의 구성 요소로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 약간 하단에 위치한 장치고요. 마스트를 전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유압 실린더를 틸트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번에 백레스트는 이 포크 뒤쪽에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적재 화물이 운전자 방향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고요. 이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위치가 마스트의 뒤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이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 마스트의 일반적인 경사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을 확인해 보면 1번인데요. 정경각은 5에서 6도, 후경각은 10에서 12도. 이게 적절한 기준입니다. 카운터 밸런스형 지게차 마스트의 경사각은 포크를 전방으로 기울일 때는 5도에서 6도 정도, 그리고 포크를 후방으로 기울일 때는 10에서 12도가 적정한 범위입니다.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라고 있는데요. 이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는 포크가 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게차입니다. 이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는 정경각과 후경각이 모두 5도 이내로 제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지게차의 포크를 앞으로 밀거나 뒤쪽으로 끌어당겨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장치는? 로테이팅 포크, 푸시풀, 힌지드 포크, 스키드 포크. 정답은 푸시풀인데요. 푸시풀은 백레스트 하단에 부착되어서 화물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끌어당기는 기능을 하고 박스형으로 포장된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작업 장치가 되겠습니다. 1번의 로테이팅 포크는 화물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포크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장치고요. 3번의 힌지드 포크는 지게차 포크를 상하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원형이나 원목 형태의 화물 운반이나 적재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 장치입니다. 4번의 스키드 포크는 포크 상부에 집게가 장착되어 있어서 상하로 이동을 하고 목재나 휴지, 시멘트 등의 화물의 미끄러짐이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한 1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4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5번 지게차의 조종석 계기판에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냉각수 온도계, 배터리 경고등, 아워미터, 실린더 압력계. 답은 실린더 압력계인데요. 실린더 압력계는 일반적인 운전 중에는 필요하지 않고요. 정비 점검 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업장에서 지게차 계기판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게차 계기판에는 연료계, 냉각수 온도계, 오일 압력계, 그리고 총 운전 시간을 알 수 있는 아워미터, 배터리 충전 경고등, 엔진 경고등,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이런 것들이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브레이크 오일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등점이 높아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않을 것, 알맞은 점도를 가지고 온도에 대한 점도 변화가 작을 것, 윤활성이 있을 것,
빙점이 낮고 인하점이 낮을 것. 정답은 4번인데요. 브레이크 오일의 구비 조건 이 5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윤활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점도 지수가 높으면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리고 인하점이 높아야 되고요. 비등점, 끓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빙점, 어는 점은 낮아야 됩니다. 지문에서 보면 4번에서 빙점은 낮고 인하점이 낮을 것 되어 있는데요. 빙점은 낮고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인하점은 낮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 작업 시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번과 3번과 4번 세 가지 경우인데요. 하역 운반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안의 침하나 갓길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하역 운반 기계나 화물 등에 근로자가 접촉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2번, 하역 운반 작업 장소의 경사도가 5%가 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사도에 따른 유도자 배치 기준은 규정에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지게차를 주차할 때 안전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인데요.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마스트를 뒤로 틸트하고 포크는 약간 올려둔다. 좀 그럴듯한 내용이긴 한데 지게차는 경사지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과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지게차를 주차할 때는 마스트를 전방으로 틸트하고 포크는 지면에 완전히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요. 키 스위치는 오프로 해야 되고 주차 브레이크를 고정시켜야 되죠. 그리고 통로나 비상구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최근 기출문제, 작년 마지막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동을 끄고 다음 작업이 있을 경우에 다음 작업을 위해 키는 그대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는 그대로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정답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엔진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무엇인가?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총 면적, 실린더 벽의 상하 길이, 피스톤의 길이. 정답은 1번인데요. 엔진에서 피스톤의 행정, 이 행정은 상사점과 하사점의 길이를 행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바깥쪽이 실린더, 안쪽에 피스톤이 있다고 할 때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상하로 직선 왕복 운동을 합니다. 엔진 관련 용어에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상사점은 피스톤이 맨 위로 올라갔을 때, 한계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상사점이고요. 그리고 하사점은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운동 아래 지점의 한계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 행정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 즉 운동 거리를 피스톤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몇 개의 작동으로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소실 최적은 피스톤이 맨 위에 한계점까지 올라갔을 때 피스톤의 맨 상부와 실린더 헤드 사이의 부피를 연소실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 최적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기량이라고도 하고요.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총면적, 이 총면적을 행정최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실린더 내경보다 피스톤 행정이 더 작은 단행정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단행정 엔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답을 보면 정답은 1번 엔진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이미지로 단행정 엔진과 장행정 엔진을 그려봤는데요. 이 실린더의 내경과 행정 비율에 따라서 엔진을 분류할 때 장행정 엔진과 정방행정 그리고 단행정 엔진이 있는데요. 이 단행정 엔진은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하는 이 거리가 이 실린더의 내경보다 더 작을 때 이거를 단행정 엔진입니다. 이 단행정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의 높이를 낮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위 실린더 최적당 출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피스톤이 과열되기가 쉽고 실린더의 내경이 커서 엔진 길이가 길어진다. 당연합니다. 엔진 길이는 길어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엔진 높이는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행정과 장행정 엔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지게차의 커넥팅 노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커넥팅 로드의 길이가 길어지면 엔진의 높이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집니다. 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이 크랭크 축이고요. 이 동그란 모양이 피스톤입니다. 이 커넥팅 로드는 이 피스톤하고 이 크랭크 축을 연결해주는 부품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커넥팅 로드가 길어질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길어지면 당연히 엔진의 높이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커넥팅 로드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측압이 작아지고 실린더 마멸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엔진의 높이는 높아지고 그리고 엔진은 당연히 무거워지겠습니다. 이 길이가 기니까 그만큼 엔진의 높이가 높아지고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의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1. 압송식 2. 비산식 3. 비산압송식 4. 분무식. 정답은 압송식인데요. 엔진의 윤활 방식은 비산식과 압송식 그리고 비산압송식이 있는데요. 이 압송식은 오일 펌프로 오일 팬에 있는 엔진 오일을 흡입 가압해서 강제로 급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산식은 오일을 엔진에 직접 뿌리는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4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에서 각 행정의 순서는? 답은 4번인데요. 이 4행정 엔진의 1사이클은 행정의 순서가 흡입, 다음 압축, 다음 폭발. 이 폭발은 동력이라고도 합니다. 동력 행정. 다음은 배기. 이렇게 4행정을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을 4행정 엔진 또는 4사이클 엔진이라고 하고요. 2행정 사이클 엔진은 4행정이 아니라 2행정에 의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을 2행정 사이클 엔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점도지수가 큰 엔진 오일은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답은 2번 작다인데요. 엔진 오일은 윤활유라고 하죠. 이 구비 조건 5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항유화성일 것,
유동점이 낮을 것, 인화점이 높을 것, 점도 지수가 높을 것, 산화 안정성이 있을 것.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점도 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도 지수가 높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작다가 되는 거고요. 엔진 오일의 구비 조건과 점도 지수, 요거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엔진의 구동 벨트 장력이 너무 느슨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구동 벨트의 장력이 느슨할 때는 충전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이 구동 벨트는 펜 벨트 또는 V 벨트라고도 하고요. 내구성 때문에 재질이 섬유질이나 고무를 사용합니다. 이 구동 벨트의 장력이 너무 느슨하면 엔진이 과열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엔진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당연히 4번인데요. 이 공기청정기는 에어 클리너라고 하고요. 공기의 여과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엔진에 공기를 흡입하면서 생기는 이 먼지를 여과하고요. 그리고 소음을 감소시켜줍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이것도 문제 가끔 보이는데요. 흡입 효율이 저하되어서 연소가 불량해지고 출력은 감소하고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흑색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가솔린, 경유, 중유, 등유. 답은 2번 경유이고요. 이 착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성질이고요. 가장 좋은 연료라는 것은 착화점이 낮은 원료를 뜻하는데 이 경유는 350도, 그리고 중유는 400도, 등유는 약 450도, 가솔린은 400에서 5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노크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착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착화 온도가 낮은 원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노크 방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디젤 노크라고 하고요. 이 디젤 노크라는 현상은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스톤이나 실린더 벽에 충격과 압력 파동을 주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 이 현상을 디젤 노크라고 합니다. 이 디젤 노크를 방지를 위해서는 압축비를 높게 해야 되고요. 습기 압력을 높게 해야 하고 연료 입자를 미립화시켜야 되고 연료의 착화 지연을 짧게 해야 되고요. 흡기, 실린더 벽, 연소실 내의 온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연료는 세탄가가 높고 착화 온도는 낮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 디젤 노크 방지, 요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젤 노크가 엔진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잠깐 화면 멈춤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분사 노즐의 기능과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고압의 연료를 분사 압력으로 기화시켜 분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답이 그럴듯한데 이 기화시킨다는 말은 틀린 얘기고요. 이 연료를 미립화, 작은 입자로 미립화시켜서 분사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젤 기관에서 분사 노즐은 분사 펌프에서 공급된 고압의 연료를 규정된 분사 압력으로 밀입화시켜서 연소실 내로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 분사 노즐의 구비 조건, 요 4가지가 있는데요. 2번과 3번, 4번은 모두 구비 조건에 맞는 내용이고요. 분사 노즐은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밀입화시켜서 척화를 쉽게 해야 하고요. 분무를 연소실 구석구석까지 뿌려지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온 고압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구비 조건으로 다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전기 회로에 전압이 12V이고 저항이 6ohm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답은 2A인데요. 이 전기 기초 이론에서 전류는 단위가 A, 전압은 볼트 V, 저항은 ohm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ohm의 법칙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문제 지문에서는 전류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이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전압 12 나누기 저항 6을 하게 되면 전류는 2A가 됩니다. 이 기초적인 이론을 좀 쉽게 풀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전부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이거를 화면을 멈추고 읽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12V 납 축전지 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을 보면 6개의 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12V 납 축전지를 보면 이 셀 하나가 2V의 전압이 나오고요. 이 12V용 축전지는 이 2V의 전압이 나오는 6개의 셀이 나누어져 있고 각각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V 곱하기 6개니까 12V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게 되면 전압은 변함없이 그냥 셀 하나에 2A니까 2A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6개의 셀 2V씩이니까 12V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축전지의 자기 방전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확인해 보면 4번이고요. 이 납축전지가 자기 방전이 되는 현상은 전압이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고 전액의 비중이나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방전량이 많아지고 오래된 축전지는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축전지의 자기 방전의 주요 원인은 전액 중에 불순물로 인해서 극판 사이에 국부 전지가 형성되거나 극판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에 의한 극판이 단락, 그리고 축전지 표면에 불순물에 의해서 전류가 누설될 때, 이럴 때 자기 방전 현상이 나타나고요. 4번 전액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방전의 원인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기관 시동 장치에서 링 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어느 곳에 부착되어 있는가? 1. 변속기, 클러치, 시동 전동기, 크랭크 축. 답은 시동 전동기인데요. 이 피니언은 엔진 시동할 때 스타트 모터의 회전력을 엔진 플라이 휠의 링 기어에 전달하는 그런 소형 기어인데요. 시동키를 돌리게 되면 축전지에서 전류가 흐르고 시동 전동기가 회전하고 피니언이 엔진의 크랭크 축에 연결된 플라이 휠 외부의 링 기어와 맞물려서 회전하면서 엔진 시동이 됩니다. 이 피니언은 시동 전동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은?
정답은 1번 스테이터고요. 이 문제는 작년 12월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이 교류 발전기는 AC 발전기라고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보면 항상 두 문제 정도씩 평균으로 교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테이터는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로터, 브러시, 정류기, 그리고 발전기, 조정기. 이 내용은 제가 안 읽어드려도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의 특성, 소형 경량이면서 출력이 크다. 저속 회선 시에도 충전 특성이 양호하다. 그리고 수명이 길다. 그리고 다이오드, 반도체 부품으로 정류하기 때문에 전기적 용량이 크다. 이렇게 특성은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일반적인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을 먼저 보면 3번인데요. 우리가 차량에서 납 축전지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시가 있는데요. 플러스가 당연히 음극이고 플러스는 양극이고 마이너스는 음극이죠. 그리고 P와 N으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P는 양극, N은 음극입니다. 그리고 굵은 것은 양극, 가는 것이 음극이고요. 그리고 적색과 흑색 이런 색깔로 구분할 때는 적색이 양극, 흑색은 음극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의 요철로 구분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2번 클러치가 미끄러진다인데요. 이것도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번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클러치의 모양을 그냥 이미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밀착, 서로 붙으면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동력이 차단되는 상태입니다. 이 동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치에 이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면 급가속할 때 클러치가 미끄러져서 회전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자동 변속기에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정답을 먼저 보면 4번인데요. 오일 수준이 높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이 아닙니다.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도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메인 압력이 높거나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거나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혔을 때 이럴 때 과열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오일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오일이 과다하다, 오일이 많다는 것인데 변속기 과열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추진축의 슬립 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답을 보면 추진축의 길이 방향의 변화를 주기 위해 추진축의 길이 방향의 변화를 주기 위해 슬립 이음을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이 추진축에 연결되는 등속 조인트를 기술 용어로 표현한 것이 슬립 이음과 자재 이음입니다. 이 등속 조인트가 바퀴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슬립 이음은 이 추진축의 길이 방향 변화에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자재 이음, 이 자재 이음은 각도 변화에 대응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면 1번인데요. 이 동력 조향 장치는 무거운 조향 동작, 이 핸들 동작을 유압에 의해서 보조해서 조작을 가볍게 해주는 장치. 쉽게 말해서 파워 핸들입니다.
엔진 동력으로 오일 펌프를 돌려서 유압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이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동력 조향 장치라고 하고요. 이 지문 1번에서는 조작이 서툴러도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은 핸들이 가볍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향 기어비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킥백을 방지하고 심의 현상을 감소시켜줍니다. 여기서 킥백이라는 용어는 노면의 충격이 이 핸들로 빈발돼서 튀는 현상을 킥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심의 현상은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 현상을 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정답을 먼저 보면 1번인데요. 이 제동 장치, 브레이크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제동 방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유압식, 그리고 진공식 배력 제동 장치, 그리고 공기식, 전자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유압식과 진공식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유압식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해서 제동력이 전달되는 원리로 승용차, 트럭, 일반 차량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동 장치고요. 그리고 진공식 배력 제동 장치는 대형 차량에서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강한 제동력이 있고 페달 조작이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공기 챔버의 진공 압력이 브레이크 패드로 전달되어서 휠을 멈추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 진공에 의한 브레이크,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작동이 되는 기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어도 브레이크는 듣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유압 장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유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 유압 장치의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유압 장치는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요구된 일을 시키는 것, 압력 에너지를 실제 일을 하도록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번. 유압 장치 내에 기포가 발생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음 증가, 공동 현상, 진동 발생, 노킹 발생. 답은 4번 노킹 발생인데요. 이 노킹 현상은 이 엔진 내부에서 그 충격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유압 장치 내에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 석유계 작동유에는 약 6에서 12% 정도의 공기가 용이되어 있는데요. 이 액체의 흐름에서 유속이 크면 압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 압력이 작동유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 중에 용해되어 있던 공기가 분리되면서 기포를 만들어서 공동부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때는 이제 이 공동부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공동 현상이 발생하면 이 국부적인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의 지문에서 보면 유압장치에 기포가 발생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 제일 먼저 공동 현상이 나타나고 이 공동 현상이 나타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이 노킹 발생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유압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을 확인하면
3번인데요. 온도에 대한 점도의 변화가 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점도의 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이 작동류의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도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유압 작동류는 유압 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매체이고요. 윤활작용과 냉각작용, 밀봉작용, 그리고 부식 방지 작용을 합니다. 이 작동류의 구비 조건은 밀도가 낮고 점도가 적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발화점과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도 지수가 높아야 온도 변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고 작습니다.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가 커야 하고 산화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하고 수분이나 기포를 쉽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작동류의 구비 조건은 잘 암기하거나 이해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 온도의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답은 3번. 유압 순환 장치이고요. 유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유압 발생 장치, 그리고 유압 제어 장치, 그리고 유압 구동 장치. 이 세 가지고요. 유압 순환 장치는 기본 요소가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유압 펌프는? 1. 기어 펌프, 2. 플런저 펌프, 3. 베인 펌프, 4. 원심 펌프. 정답은 베인 펌프인데요. 이 유압 펌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압 펌프는 작동류에 압력과 속도를 주는 장치인데요. 기어 펌프와 베인 펌프, 플런저 펌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 특징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베인 펌프는 여기서 베인은 영어로 날개 또는 바람개비라는 뜻이고요. 이 베인 펌프는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하는 로터와 로터의 홈 속에 들어있는 베인과 펌프 내면인 캠링 면에 의해서 펌핑 작용이 발생하고 이 로터가 회전하면 베인이 캠링 면에 원심력에 의해 밀착되어서 펌핑 작용을 하면서 구동을 합니다. 이 베인 펌프의 장점, 제일 큰 장점은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것이고요. 이 35번의 문제에서는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유압 펌프라고 했고요. 정답은 베인 펌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어 펌프하고 플런저 펌프는 다음 회차 문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6번.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정답은 시퀀스 밸브인데요. 여기서 유압 액추에이터라고 했는데요. 이 액추에이터는 작동기라고도 하고요. 이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유압 실린더가 있고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유압 모터가 있습니다. 이 최근 기출문제 12월 기출문제를 보면 액추에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기능은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36번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라고 했는데요. 이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는데요. 이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서 유압 작동기가 2개 이상일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작동 순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밸브가 시퀀스 밸브 또는 순차 밸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유압 작동기 종류 중 직선으로 왕복 운동만 하는 것은? 1. 유압 실린더, 2. 유압 모터, 3. 요동 모터, 4. 베인 모터. 정답은 1번 유압 실린더인데요. 문제에서 유압 작동기라고 했는데요.
유압 작동기는 앞에서 액추에이터라고 했죠. 유압 기기 중에서 유체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적인 일을 하는 기기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유압 작동기의 종류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유압 실린더, 그리고 연속 회전 운동을 하는 유압 모터, 그리고 회전 요동 운동을 하는 요동 모터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직선으로 왕복 운동만 하는 것은 라고 했으니까 유압 실린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유압 실린더의 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유압 실린더의 형식은 단동형과 복동형이 있습니다. 이 단동형은 작동유의 공급 포트가 한 곳에만 있는 것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작동시키는 원리이고요.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에서 사용합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는 마스터 뒤쪽에 2개가 있고요. 이 리프트 실린더는 단동식 또는 단동형이고요. 다음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의 중간 하단쯤에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 생긴 유압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틸트 실린더는 복동형인데요. 실린더 양쪽에 작동유의 공급 포트를 설치해서 서로 번갈아 작동유를 유입, 투출시켜서 왕복 운동을 하는 형식이고요. 지게차의 틸트 실린더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최근 기출문제가 리프트 실린더와 틸트 실린더의 각각의 형식은 무엇인가 라고 했고요. 리프트 실린더는 단동식 또는 단동형, 틸트 실린더는 복동식 또는 복동형, 이렇게 짝지어진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작동유 탱크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을 확인해 보면 3번인데요. 유압 작동유 탱크는 오일 탱크라고도 하고요. 유압 장치에 사용하는 작동유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기능은 개통 내에서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고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켜서 온도 상승을 완화하고 오일 속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합니다. 차폐 장치, 경막을 설치해서 뜨거운 회송 오일이 직접 탱크 출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탱크 내의 기포를 소멸시키고 방열을 도와서 온도를 균일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3번에서는 개통 내에 필요한 압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얘기고요. 오일 속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기포 등을 분리하고 제거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개통 내에 필요한 유량을 확보한다. 맞는 기능이고요. 탱크 외벽에 방열에 의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유압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오일 여과기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4번 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오일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작동유 내에 불순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일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다음 오일 여과기의 구비 조건과 유압류의 오염물질 발생 원인, 이 부분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유압 기호는 무엇인가? 원형 그림에다가 위아래 이렇게 일자형에다가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압 펌프가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압력계는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있고 밑에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 모터는 동그라미에 위아래 짝대기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V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유압 기호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유압 기호는 다음 모의고사 풀이할 때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건설기계 정비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1. 배터리 교환 2. 오일의 보충 3. 제동등 전구의 교환 4. 유압장치 호스 교환. 정답은 4번 유압장치의 호스 교환이 되겠는데요. 건설기계 정비업에서는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 제작, 교체하는 등 건설 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경미한 정비 행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경미한 정비 행위는 오일의 보충,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그리고 필터류의 교환, 그리고 배터리나 전구의 교환, 타이어 점검, 그리고 창 유리 교환. 요 내용들은 경미한 정비 행위로 일반 사업자도 정비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4번 유압 장치의 호스 교환. 이거는 정비 시설을 갖춘 정비 사업자만이 정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2번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건설 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요.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하면 되고요. 건설 기계를 멸실, 폐기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건설 기계의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건설 기계는 소유자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정기 검사를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장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검사 명령 이행 연장 불허 통지를 받을 경우에 소유자는 정기검사 신청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번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중 18시간 교육을 받고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어느 것인가? 정답을 보겠습니다. 4번 5톤 미만의 불도저이고요. 소형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걸로 보고요. 3톤 이상에서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는 이동식으로 한정해서 18시간 교육을 받으면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45번 다음 중 등록되지 않은 건설 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은? 답을 보겠습니다. 1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내용들은 다음 문제에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6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표지의 종류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을 보면 4번인데요.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 종류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 표시 이렇게 5가지고요. 이 5가지는 꼭 암기해 두시고요. 나머지 틀린 내용을 보면 경고 표지나 금지 표지, 안내 표지 요 3가지는 산업 안전 표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7번 야간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화 조작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정답을 보면 2번 전조등 변화 빔을 하향으로 한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 내용 중에 도로교통법이나 산업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인 문제로 보고 운전하는 분들은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 교차로 내는 차선이 없으므로 진행 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교차로 통행 방법이나 우회전시 방법, 좌회전시 요령 이런 것들이 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가볍게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지문을 확인해 보면 1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서행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2번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고요.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경찰 공무원이 없는 장소에서 인명사고와 물건의 손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정답은 1번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한다.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먼저 사상자를 구하는 필요한 조치,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그리고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산업재해 예방에 4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그리고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4가지 4대 원칙이 있고요. 2번과 3번, 4번은 모두 예방 4원칙에 포함이 되고요. 원인 발견의 원칙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기계나 동력장치, 구조물 등의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낙하 2. 붕괴 3. 전도 4. 협착. 정답은 4번 협착이고요. 이 협착은 산업재해 종류 중에 기계나 동력장치, 구조물 사이에 몸의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협착이라고 합니다. 낙하사고는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가격하는 사고이고요. 붕괴는 무너지는 사고, 전도는 근로자나 건설물 등이 넘어지는 사고를 전도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감전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절연 장갑이죠. 전기 감전 위험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절연 장갑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내열 장갑은 고온 작업할 때 착용을 하고요. 내화학 장갑은 화학 약품을 다룰 때 착용을 하고, 절단 방지 장갑은 절단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있었는데요. 전기 절연용 보호구가 아닌 것은 해서 보기가 3개가 나오는데 절연 장갑, 절연화,
절연모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감전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하는 보호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가 나오면 그것은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산업 현장에서 화학 물질을 다룰 때 착용해야 하는 도구가 맞는 것은, 적합한 것은. 정답은 2번 내화학 장갑이죠. 앞에서도 둘러봤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산업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이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화학약품을 다룰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내화학 장갑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5번. 다음 산업안전보건 중 방독 마스크 착용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는, 표지의 종류라고 했고요. 정답은 3번 지시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시 표시의 종류는 방독 마스크 착용 외에도 보안경 착용, 방진 마스크,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막의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안전 표시는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안전복 착용이죠. 산업안전표지 중에 지시표지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1번의 방독 마스크 착용은 이런 모양이고요. 보안면 착용은 이 아래 가운데 그림이고요. 안전장갑 착용은 장갑 표시가 있고 이렇게 청색 표시입니다. 이렇게 청색 바탕이 되어 있는 표시는 지시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57번까지 작업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작업 장소를 변경했는데요. 음질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다음 중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사용 방법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볼트를 풀 때는 당기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렌치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볼트를 풀 때는 렌치를 당기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 밀지 말 것, 적정한 힘으로 작업할 것, 볼트 크기에 맞는 렌치를 사용할 것. 2번에서는 볼트를 풀 때는 밀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3번과 4번을 보면 처음에는 강한 힘으로, 처음에는 약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한 힘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작업장의 안전수칙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2번인데요. 해머 작업 시에는 손 보호를 위해 장갑을 착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갑을 착용하면 안 됩니다. 장갑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연삭기 작업하고 해머 작업, 정밀 기계 작업, 드릴 작업 이렇게 네 가지 작업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작업장 안전 수칙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는 기계 청소나 손질을 할 때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한다. 상식적인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이고요. 인화성 물질 위험 장소에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화재의 유형별로 소화 방법이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화재의 분류는 등급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C급 화재는 전기 기기에 의한 화재이고 전기 절연성 소화기를 써야 하는데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C급 화재에 대한 소화 방법은 적합하게 짝지어졌고요. 1번의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냉각 소화가 필요하고 물이나 포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B급 화재는 석유나 경유 같은 유류성 화재로 질식 소화가 필요하고 포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필요합니다. D급 화재는 금속성 화재이고요. 금속성 화재는 특수 소화기를 써야 하는데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정렬한 것은?
정답을 바라보면 BCAD인데요. 수방청에서 소화기 사용 패스 원칙이라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핵심 원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는 단계별로 P는 안전핀 제거, A는 겨냥은 낮게, 불이 난 아래쪽으로 향해 조준한다. S는 손잡이 당기기, 4번 S는 좌우로 흔들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에서는 이 과정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풀어놓았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안전핀 제거, 그 다음 노즐을 발화 지점으로 조준, 다음은 레버를 눌러 일정한 압력으로 누름,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염 전체에 고르게 분사.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2개월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제1회 모의고사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2회 예상 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